한 5억으로 가겠습니다. 5억이 딱 있어요.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처음 딱 뭐뭐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습니까? 그 종목이 아니라 어느 쪽에 배분을 좀 해놓는 게 좀 생겼나? 꿈 꿔보는 거예요. 저는 현금 뭐 한 40% 현금 일단, 40%? 네, 떨어지면 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현금성 주식을 사겠어요. 현금에 가까운 주식 뭐예요? 일단 PR이 낮을 것,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것. 저는 배당주를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종목 피킹이 어려우니까 저는 뭐 ETF라든지 이런 배당주나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한 30%는 현금과 가까운, 아니면 좀 좋은 뭐 가치주가 있으면 괜찮죠. 그거 고르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개인 몫이고. 한 30% 정도는 그런 거 하고 네. 네, 그 나머지 30은 뭐예요? 나머지 한 30은 성장주 중에서 싼 거를 사놓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요일에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봐야겠죠? 네. 3프로TV의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을까요? 네. 변화를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든 또 결정은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 같이 또 경험 많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항상 네.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럼.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 뭐 최대 화두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네네. 의장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조금 음미하면서 결국 시장의 최대 관심은 뭐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냐, 그리고 얼마까지 올리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동결 기간을 갖고 가느냐, 즉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네. 이제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 네. 언제 내리냐. 네, 그러니까 네. 동결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 네. 파월 의장은 많이 올릴 거고, 네. 오래 올릴 거고, 내년까지는 긴축할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네. 짧은 발언이었지만, 저는 이제 뭐 그냥 감히 이렇게 들으면서 몇 번씩 이렇게 다시 음미해 보면서 파월 의장이 아더번스, 그러니까 닉슨 때죠.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이제 어쨌든 그 의장이 누구였죠? 한 8년 정도, 78년까지 하고, 네. 밀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7개월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 볼커가. 네, 그래서 79년부터 폴 볼커가 하고, 폴 볼커 의장이 79년인가요? 10월 16일 하루 아침에 200bp를 올립니다. 2% 포인트. 네. 그것도 토요일 날 올렸다. 네, 토요일 날. 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이 뭐 최근에도 이제 뭐 퍼펙트 스톰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조금 좀 이목을 끌었는데, 올해 초에 연준이 올해 6번에서 7번 금리를 인상할 거다. 올해 초입니다. 4Q 지난해 4Q 실적을 리뷰하면서 회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때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엉뚱하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엉뚱한 예측을 했다라고 지금 뭐 코멘트를 달고 기자들이 그러면 뭐 제이미 다이먼대로 회장대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한 2% 근접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연말에 네. 기준금리가 2% 되면 굉장히 충격이 클 거다. 네. 근데 이게 다 잊어먹었어요, 연초에. 그게 올 연초 기사예요? 1월 15일 기사입니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그럼 그렇게 많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네. 그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작년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기류는 굉장히 조금 비둘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인플레가 심했고 연준이 한 1년 정도의 지각 긴축을 한 바람에
소위 전문 용어로 비하인드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바람에 네.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잘못은 뭐 한마디도 안 꺼낸 게 조금 저는 괘씸하더라고요. 네, 자기 잘못. 네, 8.5%에서 금리를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지금 225bp를 올렸지만 지금 8.5예요. 그것도 9.1에서 내려온 게 그러니까 1년 전에만 그러니까 2021년 3월 2.8%의 CPI에서만 금리를 올렸어도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연준이 미스리딩했다. 경제를 잘못 읽고 인플레이션을 오판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고 뒤늦게나마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 부분에 시장이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저희가 뭐 누구를 비난할 건 없고 좀 원망할 건 없고요. 네. 다시 이제 얼마나 언제까지 또 언제 내릴 거냐라는 것에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뭐 지난주에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를 이렇게 좀 발언을 곱씹어 보면서 또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좀 종합해 봤어요. 어제도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있죠. 이분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될 때 정책 변화가 있을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그 전에 썼습니다. 네. 그 전에 쓰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재미있으라고. 예, 이미 전에 쓰셨습니다. 네, 예측하셨죠. 패드 정책 전환은 언제냐? 결론은 마지막 금리 인상은 저는 2023년 내년 6월로 봅니다. 내년 6월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전에도. 그리고 첫 금리 인하는 뭐 모르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내년 말이라고 그동안 전망을 해왔는데 2024년 3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기간이 내년 7월부터 뭐 해를 넘겨서 후년 한 1분기 정도 조금 그래서 한 3분기 3개 분기 정도 금리 동결을 가져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그려난 거고요. 그 근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을 2023년 6월 내년 6월 말로 본 거는 근원 PCE가 4%를 하향 돌파하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 기준으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왼쪽 오른쪽 축이 같으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나요? 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실질 기준 금리가 PCE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원 PCE가 4%를 하향 돌파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경기가 조금 차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한 5%에 근접하는 네. 그러한 시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내년 5월에. 어제 졸트 구인 구직 배율이 나왔습니다만은 1,120만 예상치보다 상회했잖아요. 예. 실업자가 550만 명이니까 2배 정도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업의 구직 인원수가 1,12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이렇게 내려오고 실업자는 550만 명에서 한 700만 명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실업률이 한 5% 정도 근접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시점이 아마 근원 PCE가 모르긴 몰라도 한 4%를 좀 터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한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조금 빨리 보나요? 아니 근데 그 23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치면 어쨌든 할 때마다 0.25씩은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낮게 봐도. 근데 지금 이제 당장은 뭐 50, 25, 25 혹은 뭐 75, 뭐 50, 25 뭐 등등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연말에 한 3.75 네, 3.75 저는 정도? 원래 이제 3.50%라고 쭉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연말에. 그럼 내년 6월까지 가면 올해 이제 어쨌든 11월, 12월은 베이비 스텝이고 네. 지금 당장 9월 달에는 뭐 한 50bp 이렇게 하면 이제 3.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에 저도 뭐 계속 한 3월, 6월 20 그러면 한 4 최종 금리가 한 4%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9월에 75bp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50bp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그러면 총 175bp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에 4%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거기다가 내년에 더 올린다고요? 네, 4.75 정도가 아마 와. 그 내년 6월 말에 최종 도달하는 기준금리가 될 거고 시장은 지금 그 부분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빠진 것 부분하고 이번 주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 3.50 정도에서 최종 기준금리를 그렇게 받다가 한 4.75 이렇게 한 175bp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주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딸꾹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 같습니다. 4.75면 이른바 그 머니무브라고 하는 그게 엄청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근데 사실은 아닌가요? 저는 많이 반영됐다고 봐요. 이미. 네, 그리고 반영됐고 저는 시장을 존경합니다. 시장은 제가 어렴풋이 느끼는 이러한 그 더욱 긴축적인 모드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극도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반영해 가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긴축 모드가 세다. 그리고 조금 오래 간다. 그리고 소위 연준의 피봇이 내년에는 있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없다. 네. 그리고 빨라야 내년 말인데 그것도 아마 조금 낙관적인 예측일 수 있다. 지난주 발언으로 봐서는. 그래서 CPI로 보면 뭐 두 번째 그림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CPI가 친숙하니까요. 소비자 물가가 좀 지금 보시면 이게 클리브랜드 FRB에서 나온 건데 이게 트림드 민 CPI는 이제 16% 그러니까 이렇게 나래비를 그 100분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이 8% 변동성이 큰 거 많이 오른 놈과 적게 오른 놈이 그 물가 항목을 빼고 너무 중심을 그 왜곡을 줄 수 겁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겠다는 얘기죠. 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얼만큼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냐, 잘 안 떨어지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관심을 보는 거는 9.1에서 8.5로 내려온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만 봐서는 조금 안 되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의 호재죠. 반면에 미디안 값이라든지 나래비를 쭉 세웠을 때 중간 값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놈 많이 오른 놈과 적게 오른 항목을 빼고 물가 항목을 빼고 이제 중심 항목만 보는 중심 항목은 이제 가중치를 그대로 이제 적용합니다. 네. 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쨌든 물가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CPI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직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다시 생각나고요. CPI가 한 6% 정도 깨지면 동결할 것 같아요. 지금 8.5%에서 이제 9월 13일 당장 8월 물가가 중요한데 6% 정도 깨지면 동결하고 네. 6%라는 의미는 자신감이 생기죠. 물가가 이제 확실하게 잡힐 것 같다라는. 그리고 4% 물가가 한 소비자 물가가 4% 깨지면 이거는 뭐 완전히 잡히는 거죠. 높긴 네, 하지만 그러면 금리나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4분기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를 따지면 주식시장의 좀 고난, 행군 이거는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기가 가장 침체 국면에 빠지는 시점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보거든요. 네네네. 예, 밀턴 프리드만도 얘기했지만 통화 긴축의 어쨌든 시차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어제 뭐 스냅 같은 경우도 해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들의 해고 액션이 본격화돼서 실업률 지표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실업률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네, 돈을 네. 안 쓰고 지갑을 닫는 그런 시기는 내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 중에서도 2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시점에서는 경기는 굉장히 나쁘지만 연준의 피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물가가 차분해지는 그리고 연준의 목표에 근접하는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CPI랑 그 트림드 그러니까 비싸고 제일 싼 애들 뺀 이렇게 대충 한 가운데쯤 있는 애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게 네. 결국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CPI 같은 경우에 팍 튀는 게 결국 그 무슨 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이게 이제 영향을 맨 처음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뭐 그림상으로 한 3개월 뭐 2, 3개월 정도 차 두고 이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유가 맞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얘네들 나머지 또 뭐 예. 영향 주고 따라오고 뭐 이러는 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CPI가 대략 한 7월 정도쯤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9월, 10월 정도에는 얘 트림드랑 뭐 이 저 미디안 얘네들도 다 내려오죠. 예.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뭐 주거비라든지 서비스업 네. 물가라든지 또 임금 인플레라든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창용 총재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시장의 이 기대감이 꺾여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생각하면 좀 경기에 대한 포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포기 심리가 나와야 돼요. 네. 기대를 버리는. 네, 그래야 이제 임금을 더 올려달라. 아,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게 뭐 우리 그냥 쓸 돈도 없다. 물가 높아서 이런 마음이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수그러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안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지금 뭐 단톡방에서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구동성으로 죄다 매파가 된 게 네. 주식 시장의 역할이 크거든요.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 예, 카톡방 안 하고요. 네. 그 잔디를 씁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업무 협업 툴 아, 잔디와 함께 연준은 알겠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카톡이 좋은데. 안 돼요, 잔디. 업무 협업 툴은 네. 잔디입니다. 아, 네. 보안이 있어야 되니까. 아, 박사님 안 깔아드렸구만 우리가.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 당장 깔아드리세요. 아, 우리 3프로 TV 저기죠. 예. 네, 업무용 메신저는 압니다. 예, 네, 업무용 잔디입니다. 메신저. 네. 네. 압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 궁금증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8, 9월쯤 이제 나머지도 떨어지는 걸 보면 방향성은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도 약간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나름의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액션이 또 경기를 확 경착륙 시켜갖고 11월에 뭐 중간선까지 고민 안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경기가 너무 망가지면 네. 또 그 책임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럼 파월은 내가 또 경기 망친 주인공이라는 그 닉네임을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지 않겠는가. 파월 의장은 희망 회로를 저는 뭐 또 돌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거는 뭐 경기보다도 물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잖아요. 예, 경기는 뭐 좀 천천히 회복돼도 뭐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먼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에서 조금 뭐 히스토리를 그 짧은 시간에 역사를 얘기한 거는 자기가 아더번스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더번스보다는 폴 볼커가 되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게 두고두고 연준 의장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네. 역사에 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파월 의장은 이제 아이쿠 또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보팅 멤버들이 네. 연준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러죠.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그 연준이 좀 뻘짓했다라는 네. 네. 것이 역사에 남는데 지금 이제 무슨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네, 뭐 물불 안 가리겠다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 선언의 의미를 조금 오늘 곱씹어 보는 거고요. 네. 당장은 이제 9월 13일 8월 CPI가 네. 9월 21일부터 있을 FOMC.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제 이 부분이 당장 9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적인 긴축 경로를 네. 조금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저도 참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클리브랜드 FRB에서는 애틀란타 연준이 이제 뭐 GDP 나우캐스팅 하듯이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합니다. 네. 그런데 8월 29일자 최근에 이제 8월 그 예측을 한 거 보면 요거는 이제 전월비고 밑에 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은 1.3 전월비, 그리고 7월은 0.0이었거든요. 8월은 이 클리브랜드에서는 0.09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근원을 볼 거냐, 전월비를 볼 거냐, 전년 동월비를 볼 거냐, PCE를 볼 거냐, 뭐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표들이 굉장히 다 엇갈려서 나올 것 같아요. 전월비로는 잡혔다. 근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올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난무할 거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전월비를 중시합니다. 훨씬. 우리는 이제 뉴스에서는 주로 이제 전년 동월비를 제일 중요하게 네. 다루는 것 같긴 한데. 전월비에서 근원 전월비를 중요시합니다. 아, 연준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에 0.7, 지난달에 0.3, 8월 달에는 클리브랜드는 0.5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네. 이게 전월비로 약간 살짝 고개를 드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조금 오른다고요? 네. 전월비가 전월비로. 그리고 8월이? 네, 코어 CPI도 6월에 5.9, 안 내리네요. 9월 달에 7월 달에 5.9였잖아요. 6.25로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내려올 거는 같아요. 근데 의도는 뭐냐면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CPI도 8.28이에요 지금 그냥? 네, 9.1, 8.5, 한 8.3.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로는 8월 CPI는 8.5에서 8.3 정도로 조금 낮아질 거다. 우리가 저 7.7로 내기하지 않았습니까? 클리브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걸 기억해. 와 8.3이면 그래서 헤드라인은 뭐 어쨌든 2달 연속 네. 안정된 거는 이제 시장에 조금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근원 CPI는 잘 안 떨어진다. 아니면 뭐 얘네들 얘기로는 뭐 조금 더 오른다. 오히려 오른다 소폭. 아니, 만약에 저 아무튼 그림이면요. 네. 지금 파월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난 뭐 세게 간다. 그러면 지금 뭐 75, 뭐 50, 25, 25인지 뭐 75, 25, 아니 50, 50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상반기 뭐 금리 올리는 거 이런 거 아예 그냥 필요 없이 올해 뭐 100, 75, 75 만약에 저 물가 잡는 게 내 지상 목표고 지금 저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 훨씬 더 강하게 금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근데 괜히 이제 시간 끌어봐야 내년 올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해봐야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아더번스가 안 되고 폴 볼커가 될 거라면. 된다라고 네. 마음을 굳혔다면 뭐 하루에 그냥 뭐 100bp나 뭐 심지어는 그 이상도 네. 올리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학자들. 원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의 추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추세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전망이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지난 어쨌든 120달러 찍고 네.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지금 소매 휘발유 가격은 5달러대에서 갤런당 3달러 후반대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하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집값이 문제인데 임대료가 문제인데 임대료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 내려오거든요. 네. 지금 진로우인가요? 그 미국의 그 저기 부동산 중개 진로요? 예, 진로우라고. 아, 진로우님 진로. 맞습니까? 아. 거기서 얘기하는 네. 거는 임대료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미 아, 많이 지금 그렇습니까? 예, 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물가지수에 잡히는 임대료는 적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뭐 내년 3월에 뭐 만기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가서 집주인이 임대료 깎아주지 시세대로. 지금부터 이거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리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후행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죠. 이제 이런 스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떨어질 거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위로 향하면 안 그러겠지만 좀 공급 요인도 지금 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네. 신차 중고차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bp 인상 그런 거는 극단적인 행동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분간 근원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높다. 그래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살짝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 클리브랜드 의견을 따르면 뭐 연준 의원들도 뭐 이런 걸 참고하지 보겠죠. 않겠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확률이 올라간 거죠. CME 시장에서. 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67%인가 올라갔잖아요. 네, 70% 네, 네. 인상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파월 발언 다음에 확 올랐죠. 네. 지금 소비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괜찮습니까? 미국은 뭐 괜찮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4개월 만인가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지 않습니까? 좋아졌어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휘발유 가격, 기름값 떨어져서. 기름값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잉여가 생겼다. 이거죠. 잉여가 생긴 거죠. 세금 깎아주는 효과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돈 생긴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어쨌든 경기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지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고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는 추세지 잘 안 떨어져서 문제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라면 네. 소비 심리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소비 지출도 떨어질 거다. 지난달 PC 나오면서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 나왔잖아요. 네. 소득이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1.0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네. 소비 지출이. 네. 그러니까 지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 뭐 지금 현재 어렵니? 나중에 향후에 소비 늘릴래? 뭐 이런 설문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세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비 경기와 주가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모양은 소비가 좀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소비가 뭐 미국 GDP의 70%인데 네. 뭐 GDP가 좀 하향 조정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주가 모멘텀, 그러니까 YOY 증가율과 개인 소비 지출의 모멘텀 같이 그려보니까 그 경기 침체기 뭐 2007년부터 리만 사태에 있었던 2009년 초반까지는 경기 침체를 어쨌든 뭐 소비가 유도했다기보다는 경기가 꺾이니까 소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꺾인 거고 당연히 이제 경기의 어쨌든 대위 변수가 대명사가 소비지 않습니까 미국은. 네. 근데 지금 뭐 리오프닝도 있고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보복 소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버티고는 있는데 강세장에서의 소비 지출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11년에서 12년 그리고 이거는 2015년에서 16년 이거는 지난번 금리 인상기인 2018년에서 19년. 이게 그 개인 소비 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다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2012년부터 사실은 2019년까지가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었는데도 강세장 안에서도 예. 소비 둔화기에는 주가가 보합 내지 횡보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면 주가가 꼭 약세장이냐, 뭐 약세장, 강세장을 떠나서 네. 정말 주식하기 편한 상태냐, 아니 주식하기 조금 껄끄러운 상태고 참 오르는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보다 적은 그런 종목
피킹이 어려운 그런 시기냐? 좀 후자라는 거죠. 네네네. 소비 경기가 둔화될 때는 네. 이때도 다 강세장이었지만 뭐 한 S&P 500이 1,500, 뭐 이때는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000 여기서 계속 횡보 장세였어요. 박스권. 네. 네, 이 세 번이 다 박스권 장세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강세장에서도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어쨌든 주가는 그냥 좀 재미없더라. 네. 주식 투자하기가 녹록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큰 기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종목을 잘 고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보겠습니다. 네. 근데 많이 반영했다고 또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많이 반영했다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파괴되거나 대규모 파산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2000년, 2008년 이런 경우잖아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체가 좀 거품기가 너무 심했던 때, 이때도 어쨌든 2000년 또 2008년은 또 조금 거품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수 자체가 거품기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 금리 대비 네. 네. 페드 모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PR의 역수와 미국 국채 10년물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얼만큼 고평가돼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나스닥은 조금 고평가돼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한 15년, 20년 평균에 코스피, S&P 500, 다우는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금리 대비 주가가 그렇게 PR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PR이 높아지겠죠. 어닝이 네. 깎이면 어닝이 예측을 빗나가면 더 PR이 높아질 텐데 네. 그렇다고 어닝이 뭐 30% 감소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빅테크들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은 금리 그 시스템 리스크나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는 2000년하고 2008년에 고점 대비 50%에서 60% 빠졌잖아요. 네. 그런 시기와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약세장, 경기 침체는 왔는데 네. 조금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평균 값으로는 35% 고점 대비 그리고 중간값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중간값으로 보면 30%. 그러니까 코스피로는 3,300에서 35%면 2,150 정도가 나올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최악은 저는 2,150 정도. 그리고 플러스 수급적 요인, 뭐 펀더멘탈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좀 확 이렇게 사람들이 뭐 획가닥해서 더 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거는 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요. 돈이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땡큐고. 코스피 3,300에서 30% 빠지면 지난번 저점이에요. 2,300 정도. 2,250에서 한 2,300 정도가 네. 저점이고 S&P 500으로는 4,800에서 35% 빠지면 뭐 한 3,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 빠진다 그러면 지난번 저점 3,336, 3,300대.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그거를 뭐 더 깰 수도 있고 살짝 뭐 안 깰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 침체는 조금 제한적인 네. 대규모 부도와 자산 가격의 엄청난 거품, 특히 주식시장의 거품이 적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네.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다. 30%라는 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과거에 뭐 침체기를 보면 대충 그 정도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30% 정도는 사람들의 심리가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지면 어쨌든 다시 다 들어오더라는 계산해서 사람들이 아. 1950년 이후에 네. 다 계산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평균 값을 내고 중위 값을 낸 거죠. 네, 네, 네.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한 5억으로 가겠습니다. 5억이 딱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5억으로 딱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처음 딱
돈을 가지고 네. 현금. 자,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합니다. 뭐뭐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선 좋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좋습니까? 그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에 이렇게 배분을 좀 해놓는 게 목돈 좀 생겼나? 꿈 꿔보는 거예요. 5억을 다요. 네. 현금은 그 킵 안 해놓고. 아, 현금 또 알려주시면 뭐 그대로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현금 뭐 한 40%. 현금 40%? 네, 떨어지면 사겠다. 자, 2억 현금 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현금에 가까운 주식을 사겠어요. 현금에 가까운 주식 뭐예요? 일단 PR이 낮을 것,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것, 네. 그리고 자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근데 박사님 그런 주식들도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던데요. 그렇게 빠져요. 네. 그래서 고르기 어려워요. 네. 저는 배당주를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종목 피킹이 어려우니까 저는 뭐 ETF라든지 이런 배당주나 지금 IPO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배당주, 뭐 가치주 이런 펀드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 한 30% 어쨌든 한 30%는 현금과 가까운 아니면 좀 좋은 뭐 가치주가 있으면 괜찮죠. 그건 고르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개인 몫이고요. 한 30% 정도는 그런 거 하고. 네. 네, 그 나머지 30은 뭐예요? 나머지 한 30은 성장주 중에서 싼 거를 사놓겠어요. 아, 채권 이런 건 하지 말고요? 현금이 채권이지. 아니요, 뭐 이렇게 채권은 지금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주식만 말씀하셔서 음. 어쨌든 뭐 그러면 아까 뭐 배당주나 이런 것 대신에 채권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 4 현금, 3 채권, 3 성장주. 3 성장주 중에서 국내하고 해외 네. 조금 어쨌든 PR이 낮은 성장주. 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나 애플. 삼성전자 안 사요. 아 근데 아니 배당을 주거나 PER이 낮은 주식을 채권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주가 지수가 2150 정도 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박사님만큼은 경험 안 했지만 사실은 PER이 낮거나 배당이 많이 줘도 주가가 규모 있게 빠지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래도 실제로. 없고 장기 소외 네. 종목이잖아요. 오히려 반딱반딱한 무슨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버티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그런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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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리츠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종목 고르기 영 어려우시면 저한테 한번 문자 주세요. 제가 좀 리츠 같은 도움 경우도 드리겠습니다. 뭐 잘 고르면 한 5%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게 네, 있거든요. 뭐 네. 국내외 리츠 중에. 그럴 거면 요즘 저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고 뭐 그러니까 국채도 3점 몇 % 4%.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채권을 배제하고 이제 주식안에서 채권 배제한다면 말씀- 채권을 포함하면 그런 거 사야 된다. 네, 당연하죠. 하여튼 뭐 연락 주세요. 영 또 종목 고르기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또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김한진 박사님도 젊은 피에 젊은 목소리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젊다는 거지? 제가 주식에 이력이 젊은 거지. 그렇죠. 아주 싱싱하죠 지금. 이럴 때가 이제 영빨이 좋아요. 예, 우리 전 보시는 분들도 처음 시장 들어오고 신내림 받을 때 좋거든요.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 수요일 또 너무나 깊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